그랬는데 곧바로 어제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언론들이 한두 번 더 부를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 예언이 틀릴 텐데 지난주에 이병철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요일 날 부르고 곧바로 영장 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구속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야, 이병철 변호사님 정말 자리 깔아야 되겠어요. 내일 모레 나오면은 제가 또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이제 구속이 돼야 100% 맞는 거지만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언했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예언. 윤석열 다음 주 구속된다? 다음 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하고 예. 구속영장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내용을 보면. 그러면 철스트라다무스 시대예언가 이병철 변호사의 첫 번째 예언. 윤석열 다음 주 구속된다. 네. 요즘에 참 더운데 교도소에 구치소에 에어컨 있나요? 동부구치소는 새로 지어서 시설이 좋고 예. 여름에도 뭐 어렵지 않게 예. 에어컨 시설도 되고 한데 상대적으로 오래된 게 이제 저 의왕구치소 예. 걸로 가거든요. 그쪽으로 가죠. 예, 주로. 지난번에 갔던데. 맞습니다. 예. 예. 거기는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덥다 하더라고요. 예. 선풍기는 있나요? 뭐 있죠, 있기는. 근데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온 놈이 다시 들어가는 게 처음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던데요. 100배 힘들죠. 예. 조폭들이 내는 사람들. 예. 조폭들이 뭐 처음에는 뭐 한번 별 달아야지. 젊은 애들 예. 갔다 나오잖아요. 두 번 다시는 그쪽으로 안 들어간다. 예. 막 싹싹 빌고 울고. 예. 들었지? 자, 일단 지금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대체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언제쯤 할까요?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날짜를 잡고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다른 방송을 통해서 긴급 체포해서 바로 구속시킬 수도 있다라고 조금 더 빠르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검이 겨루고 있는 수사 내용들이 죄다 증거인멸 관련이에요. 그럼 양스트라다무스 하나 붙여줘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틀렸잖아요. 수요일이었고 저는 이제 좀 성질이 급했죠. 제가 젊은 사람이 조금 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고 어제 그거는 제가 느꼈어요. 아까 언론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더 소환을 조사할 것 같다라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이제 뭐 단톡방에 증거도 나오니까 바로 특검이 이전에는 조사 마치고 들어가면서 다음에 언제 나오라고 바로 통보를 했어요. 근데 소환 날짜를 아예 안 잡았어요. 그랬네요. 네, 그리고 박재영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질문지 소화 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구속부터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구속시켜놓은 다음에 가겠다는 거고 왜냐면 지금 보세요. 뭐 강의구 부속실장 불렀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안덕근이라든가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국무회 관련 사람들 불렀죠. 김성훈도 동시에 그때 당시 비합헌 삭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 파악을 했죠. 이게 다 그 사학 후에 뭐 개헌과 관련해서 정당수 부활려고 이것도 증거인멸인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합헌 삭제 시 당연히 증거인멸인 거고요. 그 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김성훈이 그 윤석열 변호인이 같이 있을 때는 말 못하다가 나가고 나니까 얘기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지금 구속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정말 그 본인이 수사 실무에 쓴 거 그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왔거든요. 질문하기 전에 허정님 구독, 좋아요는 한국을 세계 최고 국가로 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갑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곧바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잡으면 내일쯤 아마 영장 실질 심사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지기현이 갑니까? 일단 영장 실질 심사 판사 중 전담 판사 중에 아마 한 사람을 무작위로 배당을 할 텐데 지기현이 맡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겠죠. 전담 판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원해서 할 까닭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그리고 또 체포,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환죄는 이번에는 적용을 안 했다고 하고 양지열 변호사님 보시기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뭐 법조인들이 항상 100%라고 말은 못해서 저는 99.999 정도 얘기해요. 이 혐의들이 그렇게 충분히 되는 혐의들입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교롭게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영장 발부 사유인데 그 나오는 혐의들이 죄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또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계엄 포고문을 뭐 김지원 전 민정수석이 그 문서로 뭐 계엄이든 뭐든 대통령의 그 명령은 다 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 문서는 남아있냐라고 해서 강기구 실장이 보니까 처음 계엄 포고령에는 뭐 이걸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지 국방부 장관도 아니라 합참부장만 서명을 하도록 돼 있어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부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12월 5일 다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하게도 다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거 자체가 또 이 사후에 만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덕수도 본인도 서명을 했다가 그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폐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놓고 보면요. 계엄에 대해서 계엄이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거짓말로 증거를 만들려고 했고요. 근데 거짓말로 증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것도 새로운 범죄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없앴어요. 근데 그 없앴던 포고문에 윤석열 본인도 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또 저질러 놓고 또 그걸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또 폐기를 했어요. 증거인멸이 몇 번이 겹치는 겁니까? 벌써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딱 그거를 일부러 파고든 겁니다. 윤석열 이자가 도망갈 것이 염려된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에 그렇게 밝혔어요. 구속영장 청구서가 66페이지 분량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증거인멸 우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에 그걸 더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팀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놈이다. 그래서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도망할 염려를 강조를 했더라고요. 임세현 대변인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도망이 막 외부로 도망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윤석열은 이미 그 도망의 우려를 보여줬어요.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으로 집행하러 갔을 때 본인의 경호처 직원들 마치 사병처럼 둘러싸서 거기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왔던 발언이 뭐 총이라도 쓰고 칼이라도 찌르고 했던 발언이 바로 그건데 그것이야말로 도망의 우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벽을 쳐서 자기가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 도망의 우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속보를 보니까 속보 떴네. 네, 2시 15분에 9일 오후 2시 15분에 영장 심사한다. 네, 한다고 나와. 모레네요. 네, 네. 모레 2시 15분. 그러면은 그날 밤 늦게 구속 영장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마 새벽에 나올 겁니다. 새벽에. 목요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들어가서 그때부터 대기하다가 발부되는 건 목요일 새벽에 나올 겁니다. 목요일 새벽. 얼마 안 남았네. 내일 바로 심사하면 되지 뭘 하루를 뭐 고생을 시키나? 아니 정말 그 레거시 언론이라 하는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곳에서도 어젠가의 단독 이 썸네일 제목이 참 전 인상 깊었는데요. 윤석열의 마지막 소풍 즐기시라 결국은 무기징역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풍을 즐기시라고 하루 정도는 좀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혼자서 들어가가지고 즐기는데 저렇게 넓은 방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마음 한켠이 무겁긴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구속을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다는 게 정상은 아니죠. 가슴 아픈 일이죠. 윤석열이라는 뭐 자기들에게는 뭐 지도자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서로 이렇게 뭐 받들어 모신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NLL 인근에 그동안에 우리가 북측을 향해서 경고 정도로 쏘아 올렸던 장사정포 그 포의 양이 뭐 몇 배 달했다라는 식의 비공식 증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규명이 된다면 오늘 새벽까지 잠을 설친 분들이 꽤 많으셨죠. 몇 시쯤 영장이 발부될까 자다가 일어나서 또 확인하고 그러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새벽 2시 7분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다시 구속이 돼서 구치소 독방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재판이 있는 날인데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는군요. 자, 오늘 세 분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민생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윤석열 다시 구속이 됐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증거 인멸 우려. 네. 이걸 재판부가 판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속을 할 때는 이제 증거 인멸 염려를 가장 주의 깊게 봅니다. 범죄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반성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재판 열심히 받겠다, 수사 열심히 받겠다 하면은 사실상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을 반드시 필수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술을 김성훈 차장, 강의구 부속실장 자신의 변호인 한 명을 보내서 진술을 편하게 못하도록 뭐 감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윤석열의 변호인 중 한 명이 나가니까 김성훈도 그렇고 강의구도 그제서야 좀 편하게 진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야, 이 사람이 밖에 있으면은 이렇게 진술 회유를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진술 증거가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재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 전에 계속 그 윤석열이 뭐 비화폰도 삭제하고 뭐 입단속 시키고 막 그랬는데 윤경호 소장님 결국은 이런 게 자충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강의구의 구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차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호인을 통한 회유, 압박 이제 이게 가장 결정타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화폰의 서버 뭐 삭제 문제라든지 그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여러 정황들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론 영장 실질심사 판사가 법감정을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그 시류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지난 3월 8일에 석방이 되고 나서 4개월 동안 활보하면서 버젓이 다녔던 그게 오히려 윤석열에게 자충수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아유, 이제 아마 많이 밤에 저한테 막 12시, 1시에도 어떤 시민들이 문자 보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언제 영장 발부되나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깜빡 잠들고 4시에 눈 떴더니 2시 20분쯤 구속돼 있더라고요. 자, 지금도 교대 앞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매주 이렇게 내란인 다시 구속하라. 이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는 못 가도 막 2, 3주에 한 번씩 가는데 저도 발언 얼마 전에 하고 왔었죠. 이런 시민들의 마음이 재판부에도 이어졌다 생각하는데 윤경호 선생님 말씀처럼 국민 여론을 살핀 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혐의가 소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협박과 증거인멸, 말맞추기, 그리고 꼬리 자르기, 변명하기,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이게 매일처럼 실시간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조중동마저도 천하의 몹쓸 자라고 윤석열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그동안 저랬던 내란 수기와 각종 비리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일부 극단 세력을 계속 자극하고 모든 걸 부하한테 떠넘기고 지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너무나 비열하고 찌질한 자라는 거는 오죽하면 조중동마저도 그렇게 규정을 했겠습니까? 판사님이 그걸 다 본 거죠. 계속해서 징계멸하고 부하들한테 책임 다 떠넘기고 말 맞추고 협박하고 심지어 변호인까지 한 사람을 해가지고 딴 말 못하게 감시하고 압박하고 이것은 중대한 구속사유가 되는 것이죠. 너무 잘 됐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아름다운 예. 구속이라고 잡았는데요. 윤석열이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 내부 모습을 한번 볼까요? 윤석열이 이제 독방에 수감이 되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저 독방은 일단 계속 그렇게 그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죠? 네,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사법 연수원 시절에 서울구치소 이 독방 수용실을 직접 가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변호인은 접견할 때 이 장소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연수원생들이 견학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내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까지 다 들어가서 화장실까지 다 살펴보고 나왔는데 그때가 이미 훨씬 1년도 훨씬 전인데 그때도 굉장히 열악하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뭐 더 낙후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 첫 번째 구속됐을 때는 굉장히 특혜를 받으면서 거의 방 3개 정도의 크기를 거의 합친 크기로 사용했었거든요. 첫 번째는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독방으로 그리고 방 3개 크기가 아닌 방으로 내부가 지금 공개된 겁니다. 근데 일반 수용자 방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한테? 이게 이제 사실 기존 박근혜라든지 이명박이라든지 다 기존의 사례를 이런 식으로 방을 좀 이렇게 다 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추어서 같은 크기로 지난번에는 대통령 신분으로서 구속됐거든요. 사실 대통령 신분으로서 구속된 첫 번째 사례였고요. 지난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전례가 있으니까 전례에 비추어서 이렇게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살아봤잖아요. 2008년도에 네. 그 이명박 정부 초기 때 대규모 촛불 집회 때 야간 집회했다는 이유로 제가 첫 번째 구속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홍거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행정법상은 독방이 원칙입니다. 근데 교도소가 좁고 구치소 좁으니까 혼거를 예외적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가면 혼거를 원칙으로 하고 독방을 예외적으로 하는데 이제 5명 있었죠. 근데 여름이니까 막 쌈 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봤죠. 그래갖고 막 영치금도 없으면 쟤들이 영치금 나오니까 막 닭다리도 사주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만 토요일 날 운동을 시켜주더라고요. 매일은 운동을 하는데 일요일은 운동이 안 돼요. 토요일 날은 2주에 한 번 시켜주니까 운동이 없는 토요일은 쌈이 나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돼갖고 쌈이 나가지고 제가 그것을 계속 밖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운동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랬더니 안 되겠대요. 안진걸 이놈이요. 저기 재수들을 선동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신 저는 그다음부터 독방으로 가더라고요. 독방이 매우 조용하고 좋습니다. 근데 저 윤석열에 대한 저 독방은 명백한 특혜죠. 독방 진짜 좁습니다. 옛날에 뭐 비전향 장기수들은 뭐 한 평도 안 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한 평도 안 되는 거 가져서는 안 되죠. 근데 일반 그 독방은 한 2, 3평 정도? 그러니까 조그만한 변기 하나 있고 일반적인 독방은 보면은 누워서 이렇게 양쪽으로 팔을 쫙 펴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그랬는데 더 좁아졌는데 지금 조금 더 넓어졌는데 다만 이제 TV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가 하나 있고 조금 이렇게 넓어졌고 뒤에 이제 변기하고 세면대가 동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 독서실 한 2평짜리 정도? 네. 그런데 저기는 굉장히 큰 거죠. 5명 규모니까 저건 명백한 특혜입니다. 저런 특혜를 줄 이유는 없죠. 전직 대통령이라도 파면된 자이고 유죄 대법에서 사형 또는 사형에 준하는 죄가 나올 거 앞으로도 기소가 여러 개 됩니다. 예. 그래서 저런 건 지적해도 됩니다. 저런 특혜를 줄 이유가 없죠. 네. 사실 독방도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가면 재수들이 제일 먼저 그것도 민원을 냅니다. 헌법소원도 내고 저도 독방으로 보내주세요. 행정법에도 독방이 원칙인데 우리는 안 해줍니까? 근데 이제 저자는 여러 명 있는 데서 들어가서 좀 그 생계형 범죄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좀 혼나고 그래야 되는데 독방도 특혜인데 저렇게 넓은 방을 준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신용복 선생님의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저 관련된 한 대목이 지금 많이 이제 알려져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사람을 증오하게 되는 게 여름이다. 예. 물론 이제 과거에 감옥 체계에서 뭐 그때는 대여섯 명이 아니라 칼잠으로 누워야만 할 정도로 사람을 많이 집어넣어서 여름에 사람의 살이 닿으면 얼마나 상대를 증오하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독방이라는 게 오히려 징벌인데 오히려 여름에는 독방을 더 원하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벌을 준다는 게요. 그 죄에 맞는 벌을 준다. 이거 맞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증오가 더 가미되고 또 괘씸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가미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3평 정도의 공간에 저기가 한 5명이 수용되는 혼거방인데 그걸 개조를 했다고 하니까 전직 이명박 박근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에 준해서 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야죠. 그렇죠. 이게 준해서 한 건 맞아요. 제가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무조건 막 야박하게 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그 관제 있을 때도 원칙으로는 그날 뺐어야 되는 건데 그래 2, 3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다 우리 국민 정서적으로. 근데 일주일 동안 물 펑펑 쏘고 돈 펑펑 쓰니까 이제 제가 고발됐는데 그래도 저는 앞으로는 법의 엄정함과 만일 평등 생각하면 독방도 특혜인데 그렇죠. 진짜는 그렇지만 여름에는 그리고 윤경선 그 진짜 신봉 선생님의 감옥도 사실 정말 저희들 많이 보는데 여름에는 민원이 엄청 발생합니다. 자기들끼리 쌈나고 딴방으로 보내달라 저놈이랑 못 있는다 덥다 에어컨 틀어놨는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선풍기 하나 딸랑 하나 있거든요. 근데 벌써 혼자서 들어가가지고 즐기는데 저렇게 넓은 방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이제 수감 생활을 했던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른데 한 번은 제가 고 김근태 전 의원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 이제 복권돼가지고 정치 출마할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하러 같이 동승하고 가는데 한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안 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더워가지고 차에 에어컨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에어컨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 알러지가 사실은 추위를 너무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더워도 그냥 문 열고 약간 뭐 그런 정도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추위가 있으면은 막 너무 힘들고 콧물이 막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독방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신영복 선생님 책을 읽어보면 오히려 이렇게 부대낌에 있는 겨울이 더 낫다. 여름은 옆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독방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살다 보면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참 그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그리고 불편한 것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징벌 효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수용 생활을 해본 분들이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하던데 잠깐 한 넉 달 동안 마지막 여흥이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던데 이제는 다시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지금 구속된 저 독거실이 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BS에서 칼럼이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형이라면 네, 이 칼럼을 작성한 부장은 박종관 부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은 사형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주권자의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도 내용을 쭉 쓰면서 그렇지만 윤석열의 사건에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질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형이라면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기징역 그냥 살아 존재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마땅치가 않다. 이것도 특혜다라고 보는 한 사람을 위한 사형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보면 좀 마음 한켠이 무겁긴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구속을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다는 게 정상은 아니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이 자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이죠. 내란을 일으켜서 실패를 했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생각을 하고 그랬어야지요. 그 전에 잘못을 저질러서 구속이 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다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죄 한마디 하지 않고 그 태도도 국민 앞에 불손하고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도 심사받고 나오는데 한 손 주머니에 딱 찔러 넣고 나오더라고요. 건달입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도 국민들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겨우 입을 열어서 한다는 말이 비켜보세요. 저 사람들 좀 보게.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악한 면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제자가 구속될 때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떤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 꼭 그것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왜 저자가 저럴까?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역지사지를 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임영호 소장. 그러니까 단순히 법기술자, 법꾸라지 그렇게만 그래서 법에 아주 교묘한 구멍을 활용할 줄 안다. 이런 걸로만 볼 일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의 이런 그 뻔뻔함을 어떻게 보면 부추기고 더 뒷받침해주는 변호인들은 또 어떤 심성일까. 이것도 그래서 참 아까 이 인신구속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감옥에 가둬놓는 건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오로지 선풍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설, 그보다 더 열악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물론 그게 뭐 후진국, 선진국 그걸 가르는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까 제가 윤석열이 매를 벌었다, 자충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석방되고 4개월 동안 버젓이 했던 그 행태들, 그 행태만에 그거에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었느냐. 그 이전에 재임 2년 반 동안에 그걸 뭐 너네 같이 그건 접어두더라도요. 맞습니다. 저도 앵커님 말씀에 공감되는 게 제가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누군가가 수사를 받고 불려다니고 구속이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갇히고 이제 못 나올 것 같거든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냥 만약에 미국식 행영제도로 하면 저는 한 500년형이 나올 제도거든요. 그런 죄거든요. 그것이 어쨌든 그 아주 나쁜 놈이고 악마 같은 자지만 그 개인의 그 고통이나 불행이 어떻게 달갑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하여 내란 수계가 활보하고 있고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하는 것은 내란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극우 극단이. 그래서 구속이 돼야 된다고 재구속이 돼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이 세고 나쁜 짓을 한 놈 중에 뭐 전두환 노태우에서 제대로 한 번도 옛날 뭐 친일 극악한 반민족 세력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제대로 한 번도 처벌 안 받았고 이 땅에 이만큼 이렇게 국민들과 역사가 고통받았다는 것 때문에 한 번은 제대로 정말 법과 역사와 정의 앞에 제대로 징치당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그 죄가 또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염원했던 거지 누구의 고통을 제가 즐긴 사람이 저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구속심사 받으러 집을 나서는데 그 주변에 몇몇 지지자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윤석열을 연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어제 우리 정어리 PD가 현장에서 취재를 참 그 더위에 직접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저녁 9시 이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하게 된다면 주저없이 몸에 불 한번 지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성 꼬라지가 어떠하냐? 서부지법에 있는 친구들조차 다 이제 처먹었잖아요. 이런 걸 당신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보편적 인간들이 이 순수한 애국심을 돌려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저런 것에 뭐라고 그럴까 현혹 뭔가가 아직도 나는 지지를 받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저런 한 줌의 지지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열성적으로 옹의를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저 지지자들은 윤석열이라는 뭐 자기들에게는 뭐 지도자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서로 이렇게 뭐 받들어 모신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저희 사고 구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단순히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유튜브에 떠오르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의 조각조각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사고 구조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출발이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건요, 저 세대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 세대, 다음 세대, 지금 20대 또는 그보다 더 어린 청소년들, 그들에게까지 저런 사고가 오염이 되는,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걸 저는 걱정합니다. 사필 규정이죠. 사필 규정. 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네. 정상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필 규정이라고 하던데 한번 반응을 들어볼까요, 민주당? 내란 수계 윤석열이 재구속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 집권을 획득한 내란 수괴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제 그 이명현 특검이 박정훈 대령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고 곧바로 군에서 7월 11일자니까 내일자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다시 재복직을 시킨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요. 백혜룡 경정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분노하고 그러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막 잘못을 저지르고 또 못된 짓 하고 이런 거 이제 김건희가 저질렀던 것들 다 드러나겠지만 국민이 정말 분노하는 것은 아니 네가 잘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분노 아니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하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그걸 야 이런 걸로 사단장 자르면은 누가 사단장 하겠어? 그걸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했다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김건희가 부탁을 받고 임성근이 구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짓으로 해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잡아 넣으려고 하고 백혜룡 경정 마약 수사 제대로 해가지고 그때도 똑같아요. 칭찬 받았어요.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고 그걸 또 좌천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김계한 사령관 지금 조사를 받는데 말을 안 한대요. 말을 하자니 거짓말이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그렇고 그런데 김계한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던 그 녹취가 또 공개가 됐어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박정훈 대령한테 잘했다. 정정당당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녹취 준비됐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이래 말 그대로.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 그럼 정훈이가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있지.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무언 좀 가지고 가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조사를 나올 거니까. 아이고. 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환도 비겁한 거예요. 적어도 해병대 사령관 별 3개까지 달았고 해병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옷을 벗을 망정. 그런데 뭐 어떻게 되냐 뭐 저희가 뭐 그렇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떻게 옳은 일을 한 부하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데 야 어쩔 수 있냐 뭐 네가 그렇게 해야지 나는 잘 살아야지.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분이 정말 다시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왜냐, 상명하복, 그다음에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 그리고 전체 조직. 그러니까 김기환이라는 저 사령관이 보인 저 행태가 아마 많은 아유 내가 참 자리, 그다음에 뭐 명령 그냥 넘어가야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박정훈 대령은 혼자 그걸 더군다나 대령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알만한 건 다 알잖아. 이런 그냥 넘어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정말 외롭고 의로운 그 싸움을 했다는 게 참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 대단한 결정이었다 싶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나서 그냥 인간 그 자체 너무 기쁜데 해병대에서 알려드립니다. 해병대가 공식적으로 전국에 타전한 거잖아요. 언론사라든지. 해병대는 순직이병 특검의 항소치하로 무죄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0일부로 내일입니다. 해병대 수단장으로 제보지갈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나오고 박정훈 단장으로 불렀잖아요. 그 자리로. 앵커님이 오늘 제목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했는데 너무 기쁘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바른 일 했더니 탄압한 이제 2가지 공통, 백계령 의원님하고 박정훈 대령 이야기 하시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 있잖아요. 그 짓밟은 자들이 모두 영전하고 승진하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직도 요건으로 이제 보직에만 하나 됐어요. 국방부 검찰단장. 아직도 요건으로 승진하고 용산으로 가고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런 자들이 지금 전부 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는 아직 이제 특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도 징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김기환부터 양심선언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박정훈 제자리 가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해병대를 지금 이제 사성장군까지 나오게 만들고 해병대 이상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도 양심 고백해서 그때 최대 우리의 과오였고 치욕이었다. 나를 압박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대신 우리 박정훈 단장이라도 우리 해병대 후배들은 이제 사성장군까지 열어서 진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앞장서게 달라. 이게 김기환이 할 마지막 일이죠. 그럼 정상장작 됩니다. 김기환도. 사실 박정훈 대령이 아니었으면은 최해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이첩 다시 갖고 와. 그럼 갖고 왔으면은 이첩하지 마. 그랬을 때 이첩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세상에 알려질 수도 없는 채로 그냥 묻히는 사건인 거예요. 최숙은 젊은 청춘이 그렇게 해병대에서 순직한 사건 자체를 국민이 알 수도 없게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김계환이 그 VIP의 질책, 윤석열의 질책이 있었다라는 녹취가 2024년 5월 달에 이미 공수처가 이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아무 진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이 윤석열이 처음에 경로했다고 알려진 그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회의, 그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게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소환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김태효도 뭐 그냥 무조건 모른다, 나는 뭐 관여가 아니다라고 내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되고 이제 오늘 보직 받게 됐는데 어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어리 TV 한번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현직이니까 출연은 어렵지만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꼭 전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우리 정어리원들께서 그동안 많이 힘주시고 그러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제자리로 오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이 참 지금까지 속도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제 또 정리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단 한덕수 공범으로 적시가 됐고 또 어제 홍장원 차장 불렀다는 것은 조태용이 국정원장 이자들 지금 국무위원들 또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저는 지금이라도 좀 그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하면 좀 용서를 빌고 싶으면 참여하고 사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인형의 참여는 저는 뭐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인형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실 내란 맨 처음부터 모의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밝히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참여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숨고 비겁하게 이런 자들이 윤석열 정권 내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신윤진 변호사님 네.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이제 외환죄도 보고 네. 볼 것들이 많이 남아 네,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내란 특검에서는 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30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의견서에는 이제 외환죄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적시가 된 거예요. 외환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정황인데요. 이미 국가안보실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했다.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제일 처음에 또 얘기한 것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부승찬 의원, 박선원 의원 등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 보내라고 한 거다라고 하니까 바로 고소를 했거든요.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면서 그런 말 허위사실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국가안보실은 누가 있습니까? 김태효가 있습니다. 김태효는 지금 내일 첫 소환이 되지만 지금까지 어떤 수사도 받지 않았어요. 완전 수사에서 배제된 자였는데 우리는 모두 김태효 외교안보 1차장, 국가안보실 외교안보 1차장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 깊이 연결된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까지 김태효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모두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김태효를 앞으로 내란 특검도 적극적으로 불러서 외환죄까지 수사를 확대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이병철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환죄는 이제 내란 특검이 딱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카드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해서 저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는데 윤석열 지금 이제 이번에요.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은 20일입니다. 20일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안에 기소를 하면 이제 6개월간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6개월 안에 1심에서 선고가 나고 법정에서 또 구속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나니까 이렇게 풀려지게 되고 막 그래서 다시 또 재구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가면 6개월이 지나서 윤석열이 또 풀려날 수 있으니 그때 대비해서 외환죄를 차곡차곡 준비를 했다가 그때 외환죄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외환죄는 일단 헌법에는 내란 또는 외환 이렇게 해서 내란을 앞에 두었지만 정말 생각해 보면 외환은 무서운 죄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국민이 그 전쟁으로 죽고 많은 피해가 나든 어쩌든 나는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마누라의 죄를 감추는 것만 신경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과 내통하여 그러니까 그리고 외환 유치라는 또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규명이 되면 정말 천인공노할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외환죄나 외환유치죄를 북한과의 내통이라고 하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대목에서 상당히 신중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부위의 지시로 드론을 날렸고 그 드론을 하늘 높이가 아니라 북측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거의 저공 비행을 하도록 했다는 뭐 그런 증언들. 또 하나 지금 이제 이건 국가 기밀과 뭐 연결될 수 있어서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나오는 증언 중에 하나가요. 이 NLL 인근에 그동안에 우리가 북측을 향해서 경고 정도로 쏘아 올렸던 장사정포, 뭐 중장거리는 아니고 뭐 단거리 그 포의 양이 뭐 몇 배 달했다라는 식의 비공식 증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규명이 된다면 그러면 외환죄, 외환유치죄의 기소도 분명히 어렵지 않을 거다. 지금 내란죄만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장 지금 추가한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건 아까 한덕수 공범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없지만 배석을 했다고 하고 그 배석했을 때 홍장원 1차장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14명의 체포 지시 그 지시를 받았으니 그걸 조태용에게 보고를 안 할 수 없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조태용은 그거 나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발뺌도 빨리 규명을 해서 이 공범들을 저는 같이 엮어 넣는 거 그거 지금 내란 특검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외환유치죄는 이제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통모는 서로 짰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환유치죄는 아니겠지만 외환죄에 보면 대한민국 형법에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 이적죄, 시설 제공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외환죄를 본다면 어떤 것에 해당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2장에 외환의 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환죄라고 하는 건데 그 외환의 죄에 내는 92조부터 99조까지 항의 각 범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99조에는 일반 이적죄가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도 외환의 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환죄 하는 건데 일반 이적죄는 그 자세하게 기재한 그런 행위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 근데 이미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자, 해하거나기 때문에 또는 이기 때문에 해한 자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인기를 보내고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99조의 일반 이적죄에는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환의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조사를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맞춰가겠지만 윤석열이 저지른 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불법 전투 개시죄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저가 북한하고 통정 공모까지는 참 입증이 어려우니까 네. 사실 모르죠. 그걸 시도했을지도 예전에 유해창 때 총풍 북풍 사태도 있었던 거 보면 그러나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분명한 것은 정말 위헌 불법적으로 전투를 개시하려고 하거나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대한민국이 군사 이익을 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입증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마 지금 장병들도 막 진술이 나오고 있고 뭐 그 외에 뭐 제가 혼자서 뽑아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네. 윤석열은. 사실 군형법이 적용되느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아니지만 국군 통수권자로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인에게 군형법상의 범죄를 시킨 자
이거는 교사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뇌물도요. 뇌물은 공무원만 범죄를 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뇌물죄가 돼? 내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게끔 그 뇌물 받아! 그 뇌물 받아! 라고 적극적으로 교사를 하면은 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뇌물 교사죄로.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상의 뭐 전투개시죄가 된다면 그 교사죄로는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분명히 그 검찰에다가 내란죄에다가 군사반란죄도 유죄 취지로 송치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다 그러니까 이 불법 전투 개시, 그다음에 외환 유치, 그다음에 군사반란, 그다음에 부하들에게 아주 부당한 명령을 강요하고 직권남용해서 의무 없는 행위를 시켰잖아요. 이런 게 한 장으로 따로 쏴야 될 겁니다. 예. 지난번에 윤석열이 체포됐을 당시에도 체포되면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내리고 막 그랬는데 네. 오늘 윤석열 구속되니까 코스피가 또 연 고점을 찍었네요. 예. 네. 왕자 어린님 연 고점 찍은 코스피 3,168.34. 사실 어제 구속영장 심사 들어갔는데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아.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이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구속이 된다는 거는. 국내 투자자들은 전부 다 정책 불확실성의 완전한 제거. 네. 그리고 내란 세력의 전면적인 소탕이 샤워를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하는 어떤 경제진흥책, 민생진흥책, 그다음에 남북화해를 통한 경제협력, 그래서 한반도 리스크 제거. 그러니까 주식 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도 잽싸게 사놨죠, 주식을. 그래서. 대선 전에 샀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늦었습니다. 바빠가지고. 예. 저도 사실은 저도 예. 한 지금 2개 사놨는데 5.8% 뛰어있네요. 오, 저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을 어떤 항목을 정해서 산다는 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지수, 우리나라 주가 지수 펀드의 ETF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매우 지금 즐거운 상황입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주식은 많이 올라야 돼요. 또 예.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가 생기면은 그렇게 또 불우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기부하는데 쓰거든요. 저도 소주도 한 잔 먹으려고. 아니, 코로나 때 중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덜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맞아요. 중소상공인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 어려웠는데 주식이 잘 돼갖고 주식 팔아갖고 술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 3년하고 내란 이후에는 주식도 코인도 다 엉망이었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건희는 언제쯤? 다다음 주. 원희룡이부터 구속시키고 아, 원희룡이가 먼저입니까? 원희룡이가 구속되면 바로 김건희로 갑니다. 외환 관련된 이제 이런 군사작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국회에 난입한 그 공수부대 등의 군부대 움직임을 대통령실에 이분이 통제를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도 공소, 취소해서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 예. 성렬이는 이놈은 아주 머리가 나쁘고 그냥 악한 놈이고 한덕수는 머리가 좋으면서 나쁜 놈이고 머리가 더 좋으면서 더 악한 놈이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조은석 특검 점수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지금 따박따박 수학의 정석 딱 그대로거든요. 네. A 학점이죠. A 학점. A 플러스죠. 알겠습니다. 다른 특검은 아직은 좀 평가가 이르죠. 예, 이제 막 시작 중이고 이제 와 시작입니다. 진짜 정신없이 그냥 달리고 있죠. 일단 그래도 이명현 그 최혜병 특검이 오늘 박정훈 대령 공소 취하, 항소 취하, 예, 잘하신 거죠. 잘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항소심 재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재판은 소송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도 이제 공소 취소해서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 예. 근데 대통령 됐다고 뭐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이 검찰의 70년간 그리고 검찰 독재 때문에 검찰의 그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1년에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재판이 한 제가 통계를 보니까 25만 건 정도예요. 제가 보건대 그중에 10%는 억울하게 재판으로 건 거예요. 돈 죄가 좀 있으면 벌금 내고 끝내면 되는데 무조건 재판에 걸어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1년에 2만 5천 명이 쓸데없이 재판에 불려댕기고 몇 년간을 그것 때문에 그 재판 한번 몇 년 끝날 때까지 나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짓을 한 게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 검찰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지금 여는 마당에 이런 억울한 국민들을 재판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대사면을 시켜줘야 돼. 그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일 뿐이에요. 무슨 이재명 대통령 챙겨주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소취소가 중요하고 다행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말씀하시고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 된다. 정치 쟁점이 됐어요. 엊그저께 민주당에서 드디어 이런 검찰의 조작된 기소 이거 응징하는 TF를 발족한다. 예.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억울하게 검찰이 기소를 조작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밝혀서 이걸 바로 잡겠다. 그게 제가 딱 계속 지금 6월 3일 대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게 이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합니까? 검찰이 하는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네, 기소를 취소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검찰이 그 공소를 취소하려면 뭐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인정할까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심 판결 전에 항소심권은 안 됩니다. 현재는. 그거는 법을 개정하면 되고 1심 판결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유가 법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간에 공소 취소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변호사하면서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1년에 가끔 해요. 그 지기현이가 윤석열이 탈옥시키면서 구속 취소도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정말 중대하게 이게 기소가 잘못됐다. 보니까 진범이 잡혔다. 그렇죠. 또는 친고죄, 옛날에 뭐 이렇게 성폭력 이런 거는 고소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또 이제 모욕죄 이런 거는 피해자가 처벌해달라. 근데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재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공소 취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하는 예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민주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수사를 잘못했고 기소가 엉망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공소 취소하려면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 새끼 옷 벗어 이렇게 되죠. 네가 검사야? 심할 수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에 이번에 임명된 법무부 차관 이진수 그 친구가 제하고 사법고시 동기인데 후배죠. 그 친구가 이제 민주당 의원이 물었어요.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한 거 하니까 답변이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중대한 그런 기소가 중대한 법규 위반 이런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 딱 보니까 걔가 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공소 취소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두 가지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 윤석열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했고 기소를 한 것이므로 그것을 고백하고 취소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기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밝혀야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취소합니다가 될 건데 그렇게 할 용기와 배짱과 그런 것들이 검찰에 있겠냐 이거죠. 없죠. 그래서 그 겁 많은 공무원들한테 비빌 언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중에 나머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형이 세게 나올 그런 건 없고 뭐 선거법 이런 거 벌금 100만 원 이런 거잖아요. 형이 엄청나게 세게 10년씩 때릴 수 있는 게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두 개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외국에 있던 그 배상윤 회장 그 양반 진술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는 조작된 거다. 수사 자체가 이제 이런 게 나와야 그러면 이 수사했던 조작했던 이 검사를 쳐야 돼요. 그러면 확실한 명분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짚어봤고
오늘 오시면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이번에 내란 저지른 놈들은 사면 복권 안 된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렇습니다. 법률가로서 이병철 변호사님 내란 특별법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100% 찬성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 1, 2, 3 이 사태를 내란이라고 뭐 법에 내란죄에 돼 있으니까 내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저는 약하다고 느껴져요. 법이? 아니 이 표현이. 예.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을 정확히 표현하려면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 특수부대를 동원한 군사 반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란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는 국가 반역 사건이고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도 네, 군사 반란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일으킨 그 정당 이제 그게 되려면 이제 이 추경호, 나경원이 등이 12월 3일 그 탄핵 해제 표결 그거를 방해하는 그런 공작이 윤석열이 통화 이런 거는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더 나와야 됩니다. 이 정당이 그런 군사 반란, 국가 반역에 대해서 적극 가담한 정당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없애야죠. 없앨 뿐만 아니라 더 가혹한 진짜 뿌리를 뽑아야죠. 이 정당의 존재 자체를. 뭐 위헌정당 해산심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특별법으로 끝을 내야 되고 그래 되면 직위원 이런 거 다 날리고 특별재판부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동의하시는군요. 일단 한덕수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자도 곧 뭐 운명이 예견이 되고 이번에 불렀던 국무위원들을 보면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한 사람들을 꽤 많이 불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안 왔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유추해 보건데 반대할 걸로 예상되는 놈은 부르지 마. 그렇죠. 이놈들은 불러.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숫자만 맞춰. 그렇습니다. 대가리 11명만 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송미령 같은 경우에는 의견 없으니까 그냥 불러.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할 놈은 아예 뺀 거. 그렇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아예 연락도 못 받았다 뭐 등등 이런 분들 이제 조사한 게 이제 직권남용. 이분들이 참여해서 개헌 반대 의사 이런 심의권, 의결권,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이번에 그런 거죠.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제가 짚어보고 싶은 사람이 김태효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진짜 핵심. 중요한 놈 아닙니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자가 제일로 기고만장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처음으로 불렀더라고요. 그것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했으니까 경로 뭐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 있었을 거니까 불렀는데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김태효 이름이 잘 안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기는 하지만 일단 그 지난 헌법재판소에 내란 관련해 가지고 나와서 증언한 사람은 이제 김태효는 안보실 1차장이고 그 위에 실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제 고등학교 선배라서 또 잘 아는데. 그렇군요. 그 이제 신원식 실장이 그 헌재에 와서 그 개업 내란이 준비되던 과정도 또 진술을 했고, 그래서 신원식은 많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작년 2월 달, 3월 달 안가에 처음 갔더니 윤석열이가 술 퍼마시고 의대생들이 또 뭐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나 비상계엄 해야 되겠다. 그때 처음 들었다.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야 이런 몇 명이 같이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적극 반대했다. 이제 이렇게 쭉 진술을 해왔고 또 그게 상당 부분 증거로 뒷받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안보실을 우리 언론이 잊어먹었어요. 그 밑에 김태효가 있는데. 예, 그리고
저는 이름이 안 나오고 있지만 김태효는 1차장이잖아요. 김태효가 군사작전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무인기, 아파치 헬기 이런 건 군사작전이잖아요. 예. 이걸 김태효가 이렇게라고 할 수가 없거든. 모르니까. 예. 그런데 신원식이가 했을까? 차장급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2차장이 있어요. 2차장이 인성환 씨인데 인성환 씨는 완전히 군인 출신입니다. 예.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그런데 이분의 경력이 저는 이건 그냥 이제 합리적으로 제가 예. 이제 생각해 보는 추론하는 거예요. 거죠. 이분 경력이 한미연합사에 오래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군사작전을 하려면. 예, 그리고 특전사에도 근무했어요. 공수부대.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 지금 외환 관련된 이제 이런 군사작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 전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 난입한 그 공수부대 등의 군부대 움직임을 대통령실에 이분이 통제를 해야 돼요. 이름이 인성환 씨래요. 인 씨예요? 인 씨. 아, 인성환. 예, 예. 전혀 언론에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분이 필수적으로 조사가 돼야 예. 신원식 실장이 과연 진짜 죄가 없는지 이분부터 파야 된다. 아하. 김태효 당연하지만 군사작전은 근데 지금은 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네. 이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력을 보건대 그런 일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 전문가니까. 예. 김태효가 군사작전을 짤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예. 그렇지만 김태효가 정치적으로는 그 안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안보실을 움직이려면 김태효를 한테 지시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김태효는 지금 최상병 뭐 이 정도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김태효를 자꾸 윤석열이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상민이 집에서 엄청난 돈다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추경호한테도 분명히 지시를 했을 텐데 나중에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게 연락을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맨 먼저 연락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경호, 이상민, 김태효 뭔가 좀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게 느껴지면서 모종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추경호는 국회 표결방해 이건 말고도 예. 삼부 토건 주가 조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때 기재부 장관이었거든요. 그 뭐 우크라이나 거기에 우리 차관을 공유하겠다. 거기에 사인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원희룡이가 포럼에 가고 이게 쫙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돈을 만지는 기재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김건희의 또 캄보디아의 예. ODA 자금 그것도 30억 불이 뭐 4조에 4조 그거 다 기재부 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경호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찰스트라다무스님 나오셨으니까 두 사람 운명을 좀 점쳐보도록 합시다. 김건희는 언제쯤? 다 다음 주. 그 전에 준비해 오셨네. 원희룡이부터 구속시키고 아, 원희룡이가 먼저입니까? 원희룡이가 구속되면 바로 김건희로 갑니다. 그럼 원희룡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죠. 야, 제가 오늘 원희룡, 김건희 예언을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준비해 오셨네. 자, 그러면 먼저 찰스트라다무스 시대예언가 이병철 변호사님의 오늘 첫 번째 예언, 원희룡 다음 주 구속된다. 네. 뭘로? 너무 많은데 원희룡 첫째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예. 가장 중요한 당사자고 예.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폴란드에 뭐 포럼 한다고 삼부토건 임원 데리고 갔잖아요. 그 포럼이라는 걸 만든 것도 이놈들이에요. 무슨 국제적인 포럼이 아니고 얘들이 서로 임원을 주고받고 같은 몸뚱어리예요. 걔들이 국토부 장관실에 와서 회의도 했다. 이게 다 언론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다 어떻게 보면 디렉터예요. 그러니까 삼부토건. 예. 그다음에 양평고속도 예. 뭐 두 개로 구속이죠. 두 개로 다음 주에 구속된다.
그러면 바로 김건희로 갑니다. 일단 신병을 확보해야 예. 그 밑에 사람들이 또 다 불거든요. 증거가 딱 나오니까. 그러면 원희룡 이어서 그 다음 주에 김건희. 네. 오늘 어제 지금 이렇게 또 속보 나오는 거 보면 김건희 그 친정엄마 최은순이 예. 최은순이가 옛날에 통장 잔고를 위조했잖아요. 예. 100몇십억 있다고. 예. 위조를 해준 놈이 있잖아요. 이거 조폭 깡패거든요. 요 놈이 카카오 택시 많이 예,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택시 하는 그 예, 카카오 예. 계열사인데 이 카카오로부터 이 깡패 놈이 최은순이 김건희 이게 일당이죠. 예. 184억 원을 돈을 투자를 받았다. 집사 이혜성인가. 뭐 이건 뭐 예, 나왔어요. 예, 그거 나왔잖아요. 그 IMS 뭐라고 렌트카 렌트카가 깡패들이 하는 렌트카예요. 근데 그 유령 회사예요. 예, 근데 김예성. 예. 거기에 김범수 그 카카오 의장이 왜 돈을 쌓아요, 속이를. 예. 그리고 뭐 48억인가는 완전히 이제 현금으로 확보하고 엑시트. 이제 나가 탈출했다. 예, 예. 그 회사는 껍데기거든요. 그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거기 왜 돈을 184억? 요 김혜성이 지금 출국 금지됐는데 이 김혜성 씨를 김건희 모녀의 집사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카오는 저 이렇게 뭐 이렇게 섣불리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반드시 돈 내는 대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카카오는 어떤 거를 바라고 줬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거는 뭐 합리적 추측입니다. 지난 3년간 또 그 김범수 의장은 주가 조작으로 검찰에 어마어마하게 수사받고 또 구속되고 풀려나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법 리스크 또 카카오 택시 때문에 일반 택시와의 엄청난 갈등 그게 또 많은 어떤 송사가 있었고 어떤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무마용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돼요. 예.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올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원희룡, 김건희는 이 모든 특검 1, 2, 3가 있지만 이게 다 별개의 과목처럼 예. 너무 복잡하지만 예. 사실은 김건희 특검 1, 2, 3예요. 혹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뭐 구속 좀 떠오르는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국무회의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한덕수는 뭐 다음 주쯤에 영장 칠 거예요. 한덕수. 윤석열이가 오늘 밤에 구속되면 그 다음에 내란 특검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잡아넣어야 됩니다. 기대되네요. 예, 예. 그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최상목입니다. 쪽지. 이른바 쪽지. 예, 비상입법기구. 예. 돈 만들어라. 예. 돈 만들어라. 이게 저는 이 돈의 용도가 뭘까? 이제 개엄 때려가지고 예. 저는 이런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북한의 전쟁을 유도 막 이런 게 돈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북한에 돈 주고 옛날에 북풍 공작처럼 어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돈 아니겠느냐. 어쨌든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라 그 쪽지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는 전두환이 때 만들었던 국보이잖아요. 예. 이 최상목이 반드시 잡아넣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물증이고. 이런 놈들이 대응을 하고 있었으니 윤석열이 그렇죠.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반드시 신병 처리해야 되는 게 오늘 이제 국정원 홍장원 예. 차장님 참고인 조사를 예. 지금 하고 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 네. 이 사람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김건희하고 직접 차장 거려야 돼요. 불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참고인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피의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조태용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김건희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반드시 밝혀내고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예. 이 사람이 헌재에 나와서 비상계엄 내란 터뜨린 이유가 사생활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 했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 되잖아요. 예. 그 김건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중으로 조태용 국정원장도 아마 특검팀이 신속하게 아마 신병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해야죠. 네. 저는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제 나름으로 생각하기에는 윤석열이는 이놈은 아주 머리가 나쁘고 그냥 악한 놈이고 한덕수는 머리가 좋으면서 나쁜 놈이고 머리가 더 좋으면서 더 악한 놈이 조태용인 거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 정말 천하의 사악하고 아주
치밀하게 사악한. 그 헌재 증인으로 나와서 그 발언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정말. 예. 얼마나 그 말을 안 하면서 하는 그 사악함은 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국민을 우롱하듯이 예. 누가 찾아봐 이런 식이었잖아요. 세상에 김건희하고 통화해놓고 뭐라고 그랬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주 안 해서? 자주 안 했으면 기억이 더 나야죠. 자, 그렇게 악한 자들이 이제 말로가 조금씩 다 드러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뭐 속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예. 이제 드디어 명태균 게이트. 네. 윤상현 의원 자택과 사무실 뭐 자동차 다 압수수색 들어갔다. 예. 그 이제 공천 개입 사건이죠. 예. 국민의힘이 이제 박살이 이제 나고 있는 거죠.